네, 제 소개는 이제 시작하면서 할게요. 네, Design How You Work이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자신한테 적용이 된다. 손을 들으려고 하고 싶지만 그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책을 쓰게 되었고 오늘 토크도 이거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예, 저는 크리스고 요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이름이 있어요. 예, 최서영이고 미국 이름은 크리스티아나 최인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랑 조직들이랑 협업을 할 때 다들 요즘 영어 이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디님, 데이지님 그렇게 돼서 저도 크리스님이 돼서 이번에 책을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를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이 귀여운 그림들이랑 이 그림이 이제 제 마지막 디자인 팀원들이 저를 그려준 건데요. 이 중에 하나는 실제 뉴요커 커버고 하나는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뉴요커 커버는 어느 쪽일까요? 너무 쉬워요? 아, 그래요? 사실 다 저쪽이 저라고 하시는데, 이 그룹은 역시 다릅니다. 제가, 오른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제 성격이 좀 많이 들어간, 그림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 저는 리아나 머리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왼쪽을 싹 밀은, 굉장히 블랙 디자이너니까 이제 블랙을 많이 입고 나이키 신발도 신고 오른쪽에 보이는 저 포스터 그림은 이제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상징이 있는 포스터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회사에서 꾸준히 다양성과 공정성? 평등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주도하고 진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달아준 것 같고 노트북 안에 저 그림은 실제 제 팀원들의 이제 온라인 미팅 사진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날짜를 보시면 2020년 12월이잖아요. 그때 진짜 한창 코로나 센터에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나아져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건 제 디자인 커리어예요. 원래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해서 저는 이제 평생 뭐 로고 디자인,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졸업하고 나니 최대 미국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프린트 베이스 스튜디오는 다 문을 닫고 디지털만 이제 고용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쩌다 UX, UI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완전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마지막 7년을 이제 웨타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모르는 거죠, 정말. 뭐 커리어는 저렇다 해도 제 딱 세 가지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이렇게 막 한국말이 편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어렸을 때 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를 좀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는 유럽에서도 살긴 했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는 조금 정체성 혼란도 있었고 나중에는 근데 그게 보니까 뭔가 조직 생활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그 조직은 어떻게 일하고 어떤 소통 방법이 있고 그런 거를 약간 빨리 습득하고 나만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메타에서도 7년이라는 세월에 신입사원부터 이렇게 팀장 조금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조직 문화에 조금 민감해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저 요즘 되게 일잘러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를 알고 보시면 굉장히 플레이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또 다 해봐야겠고 그래가지고 10년에 한 번씩은 나의 커리어 트랙에 잠시 내려와서 뭔가 다 해보고자 이런 철학이 있어가지고 안식년이란 걸 작년 말에 시작해서 남편이랑 같은 날 퇴사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남편도 메타였어요. 그래서 같은 날 퇴사를 해가지고 사원증 주고 한국에 와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런 토픽에 관해서 조금 제가 소개도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커션도 이제 하고 이제 많이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리콘밸리 조직 문화, 자율과 책임, 리더십과 워라밸.
그래서 일단 실리콘밸리에 대한 책을 썼으니까 그 조직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조직 문화. 근데 시작하기 전에 다들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다 물어보셔요. 근데 저도 진짜 뭐 되게 화려한 스토리는 없고 제가 에이전시 쪽에서 이제 디자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실리콘밸리 가고 싶어서 제가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고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막 공짜로 일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서 이제 지원도 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된 거예요.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먼저 연락이 왔대요. 뭐 그런 화려한 스토리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메타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들을 잠시 소개하면 여기 뉴스피드 쪽에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흔한 포맷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그때는 저희 디자인 시스템에서 뉴스피드에서 색깔을 사용하면 안 됐고 그래픽을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룰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디자인하고 굉장히 데이터베이스로 설득을 많이 시켜가지고 런칭을 시켰던 2016년에 프로덕트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모먼츠라고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저 풍선 로고 다 5위에 있는 게 저희 CPO가 페이스북 뭐 기존에 있는 뭐 왓츠앱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완전 새로운 모바일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랩을 만들었는데 예, 그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2년을 버틴 앱이 모먼츠였고 이제 거기서 2호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그때 이제 팀을 리드하는 법도 배웠어요. 팀 리더로서. 그 경험 때문에 이제 나중에 팀장으로 전환하면서 검색팀으로 갔고 그 진짜 완전 검색이라는 프로덕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검색 시작하는 그 바부터 검색 결과까지 완전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았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검색이란 건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AI와 윤리와 디자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AI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AI New Experiences 팀 3년이나 5년 후에는 AI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컨셉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팀을 본사에 설립한 후에 뉴욕에 가가지고 윤리팀을 또 설립하는 그런 경험으로 이제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은 그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쵸? 하는 프로젝트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하는 건 없잖아요. 그쵸? 모든 프로젝트가 팀이 있고 하루에 수많은 결정 때문에 이제 성과가 이제 갈리는데 그 모든 결정들이 뭐에 기반이 될까요?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조직 문화인 경우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거는 진짜 한 회사의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구 결과 끝에 성과에 좋은 조직 문화들을 이제 많이 연구하고 그랬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은 이제 소셜 미디어 프로덕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성, 투명성 이런 게 중요했고 그런 거를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먼저 경험하고 충분히 그런 방식으로 일해야 그런 DNA가 이제 프로덕트에도 묻어난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해서 전파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입사를 해서 5,000명이었을 때부터 나중에 작년 말에 5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조직 문화를 정말 신입사원의 입장으로서도 보고 조직을 설립하는 그런 리더의 입장으로서도 보면서 그 가치를 굉장히 몸소 체험했었고 더 정말 신기했던 건 조직 문화를 이렇게 설립하는 거의 끝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세월, 5,000명이 5만 명이 될 때까지 새로운 사람이 매일 들어오고 매일 떠나는데 그게 유지가 됐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그랬는데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는 진짜 리더를 통해서 리더 교육을 해서 리더를 통해서 시범을 먼저 보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문구 같은 걸로 사방에 뿌리면서 그냥 반복을 하면서 이제 공통 언어가 생겼죠. 조직 문화에 대한. 네, 그랬고
제가 진짜 한 2년 정도 있겠다라고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자주 이직하고 막 그러니까, 나도 2년 정도 있겠지 그랬는데 7년이 되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진짜 성장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번. 그리고, 성장도 정말 강점에 맞게, 강점을 정말 찾게 해줬고 그 강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인간적으로 진짜 이런 투명성이나 오픈성이나 그런 게 되게 제 퍼스널 가치관에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원래 솔직한 성격이고 뭔가 틀렸으면 좀 틀렸다 말하고 싶은 그런 성격인데 그런 게 좋다라는 문화가 있으니 예, 제 성격대로 하니까 그게 편했죠. 그래서 지난 7년을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진짜 매력을 느꼈던 문화들 신입 사원에서도 성장의 수단으로 너무 도움이 되었지만 그 조직의 리더로서도 진짜 인재 유지에 너무 도움이 되었던 문화들을 7가지를 모아봤더니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책의 챕터도 되었고 예, 바텀업, strength based, flat culture, 수평 문화, 피드백, 매니지업, 평행 트랙, parallel track, 그 다음에 마지막 impact driven culture. 그래서 오늘은 책에 굉장히 사실 디테일한 팁들이 많거든요. 사례도 있고. 근데 오늘은 조금 프리뷰로 맛보기로 이렇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리콘밸리 문화 하면 다 이쪽만 아세요. 주로. 자율적인 문화. 이렇게 하니까 반대네. 예. 자율적인 문화, 수평적인 거. 완전 인재가 많으니까 뭐 자율적인 문화가 가능하지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실제는 이게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문화가 가능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인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밸런스가 뭔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고 이게 사실 밸런스가 맞는 게 중요한데 그랬을 때 이제 개인 만족과 경쟁력이 같이 생기면서 그게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텀업, 가까운 사람한테 책임이 더 크다. 탑다운과 이제 바텀업을 주로 비교를 하는데 탑다운 보시면 일단 소비자들과 멀죠. 그쵸? 이게 바텀에 진짜 그 프론트라인에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팀원들이 가장 우리가 우리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성향, 데이터 이런 걸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러기 또 아이디어의 양을 봤어도 탑다운보다는 훨씬 더 아이디어의 숫자가 많으니까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도 높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 그게 이제 데이터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 기반이라는 이제 결정의 그 제도와 문화가 자리 잡혀야 그래야 진짜 직책이든 뭐 레벨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데이터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는 그 진정한 바텀업 문화가 사실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바텀업에서 이 많은 그 바텀 흔히 말하는 진짜 프로덕트의 많은 팀원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하는 게 또 페이스북한테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 저희 프로덕트는 이제 15억 명이 전 세계 사람들이 쓰죠. 그래서 이제 팀원들 보면은 정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그 사람들의 관점, 다양한 관점과 문화적인 차이와 이런 관점이 모인 아이디어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지 실제 그 소비자들이 썼을 때 더 이제 relevant 하겠죠? 예. 저희 뭐 탑을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다양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했었죠. 이거는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이제 플랫 컬처. 그래서 모두에게 변할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정의를 했는데 이것도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게 조금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워터폴이랑 플랫이 두 개가 있는데 그 IT 쪽 주로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 팀에 이런 직책들이 있거든요. PM을 기획자라고 들었어요. 프로덕트 매니저를. 기획자, 데이터 리서치, 디자인 엔지니어 이런 모든 이제 직책들이 일을 하는데
워터폴 모델에서는 PM이라는 사람, 기획자라는 사람이 모든 결정을 일단 내려요. 무엇을 만들까라는 과정에서 목표 설정, 뭐 비전 설정 이런 걸 다 이제 결정을 내린 다음에 팀원들한테 이제 차례차례 분배를 하는, 그래서 진짜 워터폴이 폭포죠. 처음 위에서부터 아래 차차차차 내려가는 게 워터폴 모델이고, 이제 플랫은 PM이란 사람은 결정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사회자다. 그래서 그 모든 직책과 팀원들의 아이디어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어떤 최대한 최적한 결정 구조를 세워서 결정을 내릴까, 그렇게 하는 사회자 역할이라는 게 이제 플랫 컬처예요. 그렇게 돼서 무엇을 만들까라는 과정에서 데이터건 디자인이건 자신의 전문성이라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정에서 이제 소속감이 조금 생길 수 있죠.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도 조금 이제 높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매 과정마다 이제 나의 의견이 조금 반영되었으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자세한 팁은 책에 있지만 이렇게 팁을 정리해보면 조직의 비전은 반드시 그래도 톱다운을 먼저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는 바텀업으로 정한다. 그래서 책에서 제가 이제 이 톱다운과 바텀업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지, 바텀업이 성향이 강한 조직 문화더라도 반드시 톱다운으로 해야 될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조직원들을 바텀업으로 해서 임파워먼트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고요. 모두한테 이렇게 주도권을 주고 일을 시작하려면 처음에 기대치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거를 먼저 합의하고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저희는 이제 고를 세울 때 뭔가 성공 실패라기보다는 무엇을 배울까?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학습 목표도 세워요. 그래서 신입사원이나 경험 없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학습 목표를 세우고 일을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가설들이 많이 증명되었을 때 그때 이제 성공과 실패라는 그런 목표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고, 처음에는 저희는 주로 러닝골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무리 바텀업으로 일해도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를 만들고, 아까 데이터 기반 얘기했고, 바텀업이라는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 기준 때부터 이런 거를 즐기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의욕감과 책임감이 강한 직원들을 뽑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패러럴 트랙, 이렇게 막 문제 해결 근육을 막 훈련시켰는데, 그래서 막 성장을 한 개발자 보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 관리를 하라 그러면 너무 다른 스킬이죠. 갑자기 장이 붙고 내가 개발자로 막 성장하다가 갑자기 뭐 사람을 고용하고 평가하고, 이건 전혀 다른 스킬이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그 개발자를 잃으니 얼마나 사실 회사한테 손해겠어요. 그쵸? 그래서 생긴 게 이제 평행 트랙. 승진의 길은 한 가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잘하면서 갑자기 장이 되는 게 아니라, 개발자를 좋아하고 즐기고 잘하면 충분히 그 트랙에서 세계 최고의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이제 이 패러럴 트랙이에요. 이제 모든 회사들이 점점 하는 일은 어려워지고 경쟁력은 세지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트랙이 존재하고, 또 그런 인재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이제 관리자들을 모으는 게 이 트랙인데요. 여기서 이제 관리자의 입장으로 조금 보면, 이거는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사람 관리만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이제 인재 관리자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즐기는, 그 사람 관리라는 걸 정말 즐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그게 이제 밸런스가 잘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웃긴 거, 관리자보다 IC, 개발자나 디자인 이런 실무자가 훨씬 더 직급이 높을 수 있어요. 돈도 훨씬 더 많이 받고 결정 권한도 심지어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동등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이게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그 즐기는 거 얘기했는데 그 진짜 저희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회사는 사실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상사를 떠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상사가 인재 유지에 너무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사를 뽑을 때도 진짜 즐기는 사람을 뽑아라. 그러는데 그 즐기는 게 진짜 저희는 강점이라는 그 정의의 중요한 요소예요. 진짜 스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즐겨야지 이렇게 두 사람을 진짜 잘하기만 하는 사람과 잘하고 즐기는 사람이 경쟁했을 때 너무너무 현저히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강점을 저희가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트랙이건 그 관리자의 트랙이건 IC 트랙이건 어느 정도까지는 두루두루 잘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스킬을 이제 기본적으로 쌓는 건 중요하지만 시니어 레벨부터 갔을 때는 각자 진짜 잘하는 거 한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알아내고 그거를 꾸준히 닦아내고 세계 최고의 그 분야가 프로가 될 수 있는 그 트랙을 이제 저희는 강점 기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도 그냥 다 이제 저희는 겉으로는 디자이너 같이 보이지만 디자이너도 진짜 막 비주얼 디자인 잘하는 사람 있고, 시스템 디자인 진짜 어려운 시스템을 이제 간단하게 만든 그런 시스템 디자이너도 있고, 다 이제 여러 가지 스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진짜 잘하는 거를 찾고 닦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디자인 팀을 이렇게 셋업할 때도 이런 강점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AI 신규 사업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진짜 비전을 잘 세우는 디자이너 하나 두고 그거를 빨리빨리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타이퍼를 이렇게 둬가지고 팀업을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스태핑도 강점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실제로 동등한 두 가지 방향을 진로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나눠지더라도 정말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의 그 연봉 레인지가 똑같아요. 그리고 정말 뭔가 전략에 중요한 그 미팅들 있잖아요. 뭐 부사장과 디렉터들만 이제 오는 그런 미팅에도 IC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같은 레벨의 IC면 뭐 세븐이나 A 그 정도의 디렉터급 개발자, 디자이너면 그 미팅에 참가합니다. 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 결정 권한도 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게 또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관리자를 했다가 나중에 최근에 요즘 새로운 툴이 많이 나왔더라. 나는 그런 거를 조금 배우고 다시 관리자를 하는 게 좋겠어.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아니면 진짜 그냥 시도해보고 나랑 적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고. 예. 그리고 이제 다 책임 쪽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임팩트 드리븐을 저는 그냥 정말 간단히 정의하면 기대치, 저희가 합의한 기대치의 이제 결과물을 가져왔느냐 안 왔느냐가 책임제도고, 그에 따라서 이제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는, 그게 이제 사실 임팩트 드리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도 심지어는 주도권이 개인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니지업이라는 게 이제 존재할 수 있는데 각 그 팀원 개인으로서 나의 업무 그리고 커리어를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나의 상사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면서 성공시키는 그런 책임과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매니지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일주일에 원어원이 30분씩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안건, 주도권을 개인이 갖고 상사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그 시간에.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움을 받기 더 쉽겠죠. 그 상사가 이제 뭐 도움을 요청할 때 뭐 전혀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도움 받기가 더 힘드니까 도움을 잘 받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정보를 해주는 그런 모델이고, 상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더 편해요, 진짜. 제가
팀원으로서도 이 매니저업이라는 게 너무 좋았는데 상사가 되니까 진짜 편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늘 생각하잖아요. 아, 진짜 업무가 잘 되고 있을까? 팀원들이 잘 일을 하고 있을까? 팀원들은 잘 지내고 있나? 이런 거를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팀원들이 와서 얘기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제일 싫은 상사의 타입이 뭘까요?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상사 제일 싫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제일 많이 떠나고.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매니지업을 못하는,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팀원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자꾸 가는 게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이죠. 그래서 그런 상사를 두기 싫으면 매니지업을 잘해야겠죠. 예. 그래서 충분히 데이터를 주고 상사를 도와서 내 일을 잘 성공시키는 개념. 이 모든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대치가 항상 같은지 체크를 하고 1대1 미팅 안건도 주도하면서 이 1대1 시간은 절대 상사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그리고 저희는 심지어 이런 진짜 매니지업의 리밋을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게 상사들이 많이 까먹잖아요. 너무 부하 직원들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업무도 많고 미팅이 너무 많으니까 맨날 까먹죠.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상사가 내 일을 모르거나 까먹으면은 그것도 내 책임이다. 그럴 정도로 매니저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이 있어요. 7번 얘기해야. 7번 얘기해야 누가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까먹었다는 건 내가 7번 얘기 안 했으니까 나한테 책임이 있구나. 더 얘기하면 되겠죠? 예, 그 정도로 매니저업은 정말 내 책임이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상사한테 모든 걸 올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상사 말고 윗사람 누구든 업무나 커리어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매니저업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매니저업은 나의 딱 디렉트 상사뿐만 아니라 상사의 상사도 되고 상사의 주변 사람도 되고, 예, 그런 좀 브로드한 개념이죠. 그리고 피드백, 지금 휴넷에서도 굉장히 피드백이 핫토픽이라고 들었고, 제가 한국에서 많은 조직들이랑 만났을 때 피드백이 굉장히 핫토픽이래요. 이 망하는 회사의 공통점은 직원들의 피드백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전 COO 셰럴 샌버그가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팀장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꼭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망한 회사들도 이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피드백이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점점 모든 회사가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피드백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솔직히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임팩트 설명한 것처럼 기대치가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보고 이게 달성하지 않았을 때의 그 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전해주는 게 피드백이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성장하고 싶다. 뭐 승진이든 업무건 조금 더 할 수 있을 때 그 갭은 무엇일까를 하는 게 이제 또 피드백이고, 그래서 개선의 수단, 성장의 수단, 그리고 뭐 일하는 거에 모든 피드백, 같이 일하면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보다 진짜 피드백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기대치에 달성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성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그 갭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피드백 컬처 정리하자면, 예, 아까처럼 그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이 지금 행위나 업무 상태가 어디 지점에 있느냐라고 프레임을 했을 때 굉장히 피드백이 객관화될 수 있겠죠. 너와 내가 공식에서 빠지니까. 그래서 최대한 임팩트와 결과물과 기대치를 기준 삼아서 피드백을 하면 훨씬 더 객관화될 수 있고, 그리고 피드백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회사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어떤 제도건 간에. 저희는 유명한 것 중에 이제 보복 제로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일 주기 어려운 피드백이 사실 상사한테 주는 피드백이죠. 네. 그 상사한테 주는 피드백을 어려운 피드백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저희는 보복 제로를 만들었는데, 보복 제로 제도? 상사한테 어려운 피드백을 줬을 때 상사가 나한테 이상한 일 하지 않게,
그리고 했을 때는 바로 가차없이 해고가 일어납니다. 그 해고라는 게 사실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가차없이 해고에 포함이 될 정도로 피드백을 수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 교육은 진짜 사실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주는 거에 집중을 하지만 피드백의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받는 기술. 그리고 이거에도 교육을 사실 줘야 된다라는 거. 네, 저도 그 개인적인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피드백은 늘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받아보면 또 이제 근육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기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각한 피드백일수록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다. 예. 다들 기억하는 게 다르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문서하는 게 중요하고 긍정적인 피드백도 피드백이다. 다들 피드백 생각하면 뭔가 후덜덜 좀 무서운 걸로 생각하지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도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수단과 강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이제 서로 같은 의미의 기대치를 정하는 법, 올바른 임팩트의 기준을 정하는 법,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용도 이제 책에 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기대치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겠죠. 혁신적이지만 현실적인 그런 그 기대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이 엄청나게 엄격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늘 인간적인 태도로 상사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이제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사람들이 그래? 근데 왜 디자이너가 조직 문화에 관한 책을 썼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고 어떻게 저의 그 여정이 시작됐냐면 7년 정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렇게 조금 굉장히 조직 문화가 다르다고 알려진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 저한테 티타임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너가 여기 7년 동안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서바이벌 잘하는 방법 아니면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조직 문화에 대한 예들을 몇 개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커피 타임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말을. 그래서 힘들다. 언젠가는 한번 이거를 어디다 적어 놓으면은 참 수월할 텐데, 편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오래전 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집 뉴욕에서 이제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거의 모든 걸 팔고 남편과 이제 캘리포니아로 완주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을 왔더니 이제 옛날에 같은 뉴스피드 팀에 일했던 디자이너가 사실 코로나 때 좀 와가지고 여기저기 프리랜스를 하고 있었대요. 한국의 스타트업이랑. 굉장히 이제 저희가 지금 많이 이름을 들은 좀 알려진 스타트업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니까 스타트업들이 디자인의 그 디자인의 도움보다는 오히려 조직 문화, 조직 운영에 대한 팁이 더 필요하다고 그 친구한테 조금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메타에선 어떻게 했니? 링크드인에선 어떻게 했니? 그 친구는 굉장히 다양한 실리콘밸리 회사들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첼시 그 디자인할 시간에 이런 팁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많은 조직 리더들이 물어봤고 그 친구는 아까 그 평행 트랙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실력 있는 IC 리더 디자인이었지만 조직 운영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다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고민을 듣기 시작했고 그때 저번에 쓰고 싶었던 그런 그 팁들을 이번에 한번 모아보자. 시간이 많으니.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것도 하면서 고민을 들으면서 뭐가 궁금해 하시는지를 이제 적기 시작했고 기획서를 쓰는 숙제가 있는 그런 독립 출판 수업을 굉장히 우연히 듣게 되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홍대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홍대에서 나는 무슨 수업을 들을까? 그러다 독립출판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기획서를 쓰는 숙제가 있었고 숙제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 출판사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때 시작해서 이제 9월 28일 날 책이 나와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또 만나는 그런 계기도 됐는데 책의 목표는 단순해요. 아까 처음 들었던 그 고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를 딱 두 가지로 나눴더니 조직 리더들은 어떻게 잘 조직을 이끌까? 수평적인 문화가 도대체 뭘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 그리고 경쟁력이 문제인데 지금 조직 문화를 고민해도 될 타이밍인가? 특히 지금 MZ세대 인재들을 위한 조직은 무엇인가? 대기업에서 특히 요즘 아무리 돈과 명예 이런 그런 거를 줘도 MZ세대들은 다 조직 문화, 자기야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에 맞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진 조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그런 데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스타트업은 이제 우리가 막 성장하는 시기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서바이벌 할까, 투자를 받을까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스케일 할까가 중요하다. 그런 시점이 되었고 또 되게 특이한 게 반대로 직원들이랑 얘기했을 땐 다 하나같이 퇴사하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고 왜 이런 갭이 있을까? 다 이제 들어보기 시작했을 때 저의 가설이 생겼는데 이 두 그룹의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게 혹시 조금 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직 문화가 이제 개인의 성장 수단과 조직의 성장 수단이 함께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리고 마침 이런 책들과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네요. 다행입니다. 질문이 많이 왔다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 지금 타이밍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조직 리더들이 그래도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화가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관점, 직원, 리더의 관점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 기회에 한국의 조직 문화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었고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고민을 듣고 그러면서 너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책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7가지 조직 문화의 진짜 원칙적인 이것은 무엇이고 왜 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그런 원칙적인 것이 담겨 있고 그러고 나서 제 개인적인 사례를 완전 담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한 문화를 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을 설립하는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 힘들었던 거, 울었던 거 다 이제 담겨 있으니까 보시고 제가 했던 실수는 반복하지 마시고 좋은 점만 이제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조직 문화가 맞다, 메타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 번쯤은 모두가 개인으로서 또 조직 리더로서 하고 싶은 일,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말 생각해 보시고 조직의 리더로서 아니면 개인으로서 진짜 그거를 향해서 한번 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함께 이제 마칠게요. How do you want to work? 그리고 응원할게요.